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고 중국과 유럽 간의 해상무역이 중단된다. 네덜란드인들은 극동에서 대체품을 찾았다. 그들은 중국과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둔 일본으로 눈을 돌린다. 1649년 그들은 일본에서 모두 6만 5천 건의 도자기 주문을 낸다. 비록 이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도자기 제조 기술을 확보한 지 겨우 49년밖에 되지 않은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 그들의 장인들은 밤낮으로 일을 해서 2년 만에 임무를 완성한다. 일본 도자기는 이렇게 세계 시장에 소리 없이 등장한 것이다. 일본 도자기는 시작이 늦었지만 1680년대에 가키에몬 수요웨이먼이라는 가문에서 유백 색탁자로 말서 두어츠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도자기에 정교한 채색 그림을 그려서 아주 독특한 풍경을 나타낸다. 이런 도자기가 유럽에 등장하고 유럽인들의 심미관에 들어맞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 일본 도자기는 광채자로부터 시장을 일부 떼어가게 된다. 이와 동시에 유럽인들이 스스로 만든 도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은 그들의 모방 대상은 2000년 도자기 역사를 지닌 중국이 아니라 모방에서 금방 만들기 시작한 일본이었다는 것이다. 독일인인 버처는 고령토를 이용하여 일본 카키에몬 도자기를 모방해서 내놓는다. 이제 중국 도자기의 재료에 있어서의 기술 장벽은 없어지게 된다. 유럽 국가에서 중국 도자기를 모방해서 만드는 붐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독일이고 다음에는 프랑스였다. 곧이어 이탈리아, 잉글랜드 및 오스트리아도 속속 중국 도자기를 모방해서 만드는 대열에 합류한다. 유럽인들의 생산 기술이 날로 성숙됨에 따라 각국은 자신의 국민 도자기 공업 체계를 건립한다. 그리하여 보통 백성도 중국의 일용 도자기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진다. 유럽 장인들은 화학의 각도에서 공법 혁신을 이룬다. 그리하여 도자기 제작 기술이 더욱 정교해진다. 외관은 더욱 세밀해진다. 중국의 고급 도자기가 1000년 동안 독점해온 국면은 드디어 타파되었다. 유럽에서의 수요가 줄기는 했지만 저렴한 생산원가 및 강력한 생산 능력으로 중국의 수출 도자기는 여전히 생존 공간이 있었다. 유럽 시장에서 밀려남과 동시에 더욱 무서운 일이 동방에서 벌어진다. 중국과 유럽 간의 물류라인에 변화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이다.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앞장서서 중국의 새로운 수요를 발굴한다. 바로 아편이다. 아편 무역으로 인한 큰 이익은 상인들로 하여금 도자기를 운송하는 흥미를 반감시켰다. 이때 유럽 상인 중 유한한 운송 능력과 자본을 기나긴 중국 유럽 항로에 투입하지 않고 인도 중국의 아편 무역 라인에 집중하여 폭리를 도모하게 된다. 장기간 본국 상인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었기 때문에 중국 상선은 직접 화물을 유럽까지 운송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유럽인들의 물류 라인이 단절되자 중국 상품의 수출길도 막히게 된다. 광주는 시장이 무한한 생산기지에서 졸지의 경덕진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지리적인 우세는 모조리 사라졌다. 외부의 변화는 중국의 도자기업을 고사시키게 된다. 내부에서는 변혁을 아직 완성하지도 못했다. 기술 측면에서 보자면 유럽이건 일본이건 근대에 들어선 후의 화학, 기계 등 현대 기술을 충분히 도자기 제작에 운용했다. 일본과 유럽의 도자기업은 과학기술에 힘입어 기술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 도자기 제조업은 여전히 예로부터 내려온 수공업이었다. 운영상에 있어서 중국 도자기업은 여전히 수공업 공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오랫동안 효과적인 현대기업 제도를 만들지 못한다. 자본은 완전히 주인의 돈에만 의존했다. 그러나 유럽은 이미 회사를 만들어 자본시장에서 충분한 운영자금을 획득했다. 이외에 사회 배경하에서 전란과 사회 불안정은 중국 도자기업으로 하여금 이 화려한 변신을 이룰 수 없게 하였다. 그저 미완성의 변형만 남겨놓는다. 결론적으로 여러 병폐가 중국 도자기 제조업이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 것을 방해했다. 그리하여 중국 도자기의 쇠퇴는 불가피한 일이었다.